정당이 실종됨으로 인해서 지역이 발전이 더딘 거거든요. 네, 정당의 거고요. 정체성을 우리 국민의당이 정의당을 따라갈 수는 없죠. 옛날처럼 야당이 이렇게 분열이 안 되고 하나였으면 이게 이제 공천이 당선인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면 정말 이제 입에 담지 못할 극한적인 일까지 일어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경쟁력 있는 후보가 가야 4.13 총선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게 더 약간은 그나마 누그러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북치박치기 3.0 오늘도 역시 선거 관련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제 시간이 점점 4월 13일이 다가오면서 뭐랄까요, 그 수면 아래 움직임들이 굉장히 가열차입니다. 셉니다. 세요. 그 저기 이순신 장군의 그 물길 생각나요. 울돌목. 울돌목에 네. 막 정말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제 뭐 아주 난리예요. 자, 오늘 그래서 이번 선거를 앞두고 두 당의 주요 인사를 모셨습니다. 먼저 국민의당의 정진숙 대변인, 그리고 정의당의 전북도당 상임위원장 오현숙 상임위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각자 근황을 좀 먼저 얘기를 해주시죠. 네, 도당 위원장님부터 먼저 하시죠. 야, 깍듯하시네. 그럼요. 예. 저희는 오래전에 네. 후보를 3명 선출하는 그 과정을 거쳤고요. 네. 지금은 이제 후보 지원도 하고 네. 정당 득표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죠. 이 지역 저 지역 예. 많이 홍보를 다니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사실 정당으로밖에 좀 밀 수 없는 상황. 아니 저희는 예. 그런데 이제 외면적으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그러면 전략적으로 한 희망 명 아닙니까? 정도. 희망? 가능성이 아니고 희망상. 그렇게 근데- 노골적으로 물어보면 아니 근데 또 이게 선거판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저는 알겠어요. 어찌됐든 세 분의 후보를 군산 그리고 익산을 김제 부안까지 네. 내셨습니다. 자, 국민의당 어느 당보다도 네. 굉장히 여유롭죠. 그 반면에 네. 상호 간에 통신 횟수가 많을 당 같아요. 어떤 당보다도. 네, 그런 점도 있죠. 네. 제가 현역 도의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도당 대변인을 맡은 것으로 봐도 예. 현역 의원들이 지방 의원들이 적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 예.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 밑에 있는 시도의원들의 역할이 또 총선에서 중요한데 현역 시도의원들이 적기 때문에 저같이 예비군까지 나와서 이렇게 대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아무나 써주지 않죠. 그래도 어쨌든 네. 어제까지 저희는 전라북도 10개 지역구에요. 네. 후보 공천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네. 자, 그렇습니다. 아까 잠깐 저희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사담으로 좀 나눈 얘기인데, 이번에 좀 특이하게 볼만한, 선거에서 볼만한 지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그 새누리당에서 다 냈어요. 네, 10석을 다, 오. 10지역구를 다 냈죠. 예.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간에 이제 뭐 학습 효과도 있죠. 일단 네. 이정현 전라남도 지역에 있는 새누리당 의원의 그 네. 당선 경우도 있었고, 땅을 치고 후회한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렇죠. 현재는. 예. 그 예산 폭탄이 아니라 예. 약간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현재 새누리당 10지역위원회 이제 공천자를 보면요, 그간에 한 번쯤 입줄에 오르내렸던 사람들이 좀 간혹 있습니다. 뭐 진부장 완주 같은 경우는 신재봉 후보 같은 경우는 과거에 네. 서신동에서 도의원을 무소속으로 아, 나와서 맞아요. 그 여러 번 그 세금을 좀 받아갔죠. 15% 이상 득표하면 받는 예. 선거 보전금. 네. 그런 후보도 계시고 또 뭐 전희재 행정부지사님도 네. 계시고 또 전 장관을 했던 정은춘 후보도 계시고요. 네. 이런 식으로 과거에 주로 이제 관료 출신들이 많다고 볼 수 그렇죠. 있고 정부 요직을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 이제 사실은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이제 원래 뿌리가 같기 때문에 네.
과거에 같은 지붕에 있던 사람이 지금 이제 나눠진 상태라요. 저도 네. 가끔은 당명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워낙에 네. 관계들이 있으시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물론 이제 팔이 안으로 붙기 때문에 네. 국민의당 후보의 이름을 볼 때는 이렇게 불이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그 착각, 이게 바로 정당인들의 속성입니다. 야, 저한테 지금- 너무 속지 마십시오. 이 대변인께서 얼마나 지금 이 일에 집중하고 계신지가 그러니까 느껴져요. 옛날에 당구 칠 때 막 그 천장에 보이 누워 그렇죠, 있어도. 그렇죠. 예. 예. 근데 저는 새누리당 이번에 공천 과정 보면서 저희 지역구에 지역 활동을 좀 했던 후보가 오래전부터 예비 후보로 뛰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공천 과정에서는 그 예비 후보는 거의 다 배제하고 네. 그냥 중앙에서 내리 꼽는 거 이게 네. 올바른 거냐. 네. 뭐 전략적으로 뭐 새누리당에서 뭐 했다고 하지만 지역을 너무 무시한 거다. 그런 원래 생각이 무시했어요. 들더라고요. 아니 예. 당선 가능성이 약하기 때문에 준비하던 후보들도 적극적인 대시를 안 했던 것으로 보여요. 어차피 당선 가능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냥 처분만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위에서는 새누리당에서 이제, 공청하는 거 보면 기존에 활동했던 정치인들은 지역을 많이 알고 지역 그렇죠. 주민들하고 네. 밀착도가 있고 그러는데 중앙에 진짜 후보조차도 나를 낙점해주면 중앙에서 무언가를 지원해주겠지 그리고 내가 뭐 낙선하더라도 뭐 당에서 나를 그 뭐 책임져주지 않을까 그런 심리들이 있었죠. 기대 심리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새누리 이런 공청 방식이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역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리고 좀 비판적이에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제가 그 네. 새누리당 쪽에서 들은 얘기도 다들 후보들이 중앙당 지원에 목매고 있다고. 왜 안 해주냐? 새누리당이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느냐. 더 계산된 후보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낙선 이후에도 또 길이 보인다는 거. 네, 네.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한 세수 네수 저 뒤까지 보시죠. 예. 저 공천 얘기가 나왔는데요. 공천 하면은 뭐 뒤에 붙는 게 항상 공천 잡음 이게 나오죠. 이 공천 잡음에 관해서는 국민의당도 뭐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 국민의당 특징. 예. 뭐 이번에 좀 대표적으로 시끄러웠던 건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소문에 네. 뭐 컷오프를 당했다. 그 예. 컷오프라고 하면 이제 경선을 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시키는 네, 그렇죠. 거거든요. 그런 후보들이 이제 나중에 조율 끝에 다시 컷오프를 면하고 들어와서 경선에 임해서 또 좋은 성적을 낸 되고. 후보가 있습니다. 근데 예. 그거에 대해서 과연 중앙당의 당초의 컷오프의 의지가 어떤 기준이었는지 네. 왜냐하면 경선에서 이겼다는 것은 지역에서의 기반이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과연 당의 탓으로 돌려야 하는 건지 유권자들은 계속 지금 후보자들은 거기에 이제 피해자라고 생각한 후보자들은 계속 지금 약간 반감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또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가 컷오프 당할 뻔했다가 다시 경선에서 네. 또 후보로 이렇게 등극을 하니까 또 안도하는 면도 있습니다. 아, 역시 팔은 정말 안으로 굽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결코 투명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인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 컷오프를 발표하기 전에 이미 그게 누설이 된 것부터 잘못된 그렇죠. 거예요. 이를테면 발표 난 뒤에 뒤집은 건 없거든요. 근데 발표 나기 전에 이미 소문이 다 났고 다시 재고를 해가지고 안으로 들여와주고 네. 이거는 절차상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뒤집은 줄 알았어요. 저도요. 네, 네. 뒤집지는 발표는 하지 그러니까 않았었어요. 잘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않으시는 분들은 네. 아니 뭐 떨어졌다며. 그러다가 들어왔다며. 아니 뭐 또 다시 됐다며. 이거 뭐야 이거. 우리가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네. 인터뷰 했던 분이잖아요. 그러게. 거기 봉도까지 가가지고. 그래서 사실은 그 내부적으로 소문이 먼저 났기 때문에 그랬고 또 그런 경우에 그 소문이 밖으로 퍼진 경우에 대부분 인지도가 높거나 여론조사에 높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항의가 거셉니다. 그래서 당에서도 근거를 대라 유권자들이 막 때로 가겠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러면 다시 한번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이걸 고민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네. 공교롭게도 그렇게 해서 구제한 선수들이 또 경선에서 통과했다. 올라갔다는 통과를 거죠. 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입니다. 과연 여론이 높은 인지도가 높은 후보가 그것 때문에 후보로 가야 하는지 그러면 도대체 중앙당의 공천심사위원들은 무엇을 하는지 공천심사위원들의 역할은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인지도나 뭐 지지도 이런 거하고 또 다른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네. 말하자면 과거 후보가 살아왔던 과정이나 유권자들이 모르는 면을 또 서류나 또 구두에 전해오는 내용을 통해서 많이 알 수 있거든요. 네. 결국은 공심위원들도 유권자한테 휘둘렸다는 그런 결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좀 선거 과정에서는 뭐 워낙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돌출적으로 나오기 마련이긴 하지만은 좀
좀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이거 도대체 뭐야라고 하는 조금 실망스러운. 또 한 가지 여기서 덧붙이자면 옛날처럼 야당이 이렇게 분열이 안 되고 하나였으면 이게 이제 공천이 당선인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랬으면 저분이 정말 이제 입에 담지 못할 네, 극한적인 일까지 일어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어차피 경쟁력 있는 후보가 가야 4.13 총선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그게 더 약간은 그나마 누그러지지 네. 않았나 싶어요. 네. 또 재밌었던 일도 있잖아요. 현역 의원이었던 물론 이제 민주당이었지만 그 조배숙 의원이 이긴 익산 같은 경우 그렇죠. 익산을 네. 의외였다는 평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익산갑에서 공천 탈락한 네. 후보가 익산갑에서 익산을로 와가지고 네, 공천이 네, 네. 된 거고요. 네. 그다음에 군산 같은 경우에 김윤태 후보 같은 경우에 네. 공천 전략 심사위에서 배제됐었는데 공천이 된 과정. 네. 이런 게 있었거죠.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이렇게 조금 분당이 되면서 컷오프는 원칙적으로 했으나 그걸 채워넣을 만한 인물이 없지 않았나.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정의당은 잡음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래서 뉴스에 안 나오니까 다음번에 좀 잡음을 만들어 봐야 일단 조금은 오 의원님의 역할이 이름자라도 좀 알리는 쪽으로라도 좀 한번. 대한민국은 너무 정의로우면 저는 문제가- 이렇게 15년 동안 이제 정치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이렇게 훌륭한 후보가 네.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이 전북 발전을 시켰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당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이 추구하는 바에 따라서 국회의원이 잘못하면 이렇게 하기도 강제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정당이 실종됨으로 인해서 지역이 발전이 더디는 거거든요. 그렇죠. 정당이 기강을 잡고 근데 지금은 유명 정치인에 기대가지고 뭐 정진권 뭐 국회의원 후보 그러면 뭐 네. 인지도나 그래서 그 정당의 정치를 모르는데 이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잘할 수 있겠어 그런 구도거든요. 네, 그래서 네. 저희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이를테면 정당의 정책에 따라서 좀 정치인들이 도민들을 위해서 뭐 공약을 뭐 지키려고 노력하고 뭐 이런 게 우선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당의 거고요. 정체성을 우리 국민의당이 정의당을 따라갈 수는 없죠. 그리고 뭐냐면 인정합니다. 정당은 후보를 뽑을 때 정당의 정책을 잘 수행해가지고 국민들을 편하게 해주는 일뿐이에요. 그러니까는 당원들이 그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 그 정치인 후보를 만들어야 당에 대한 충성도 높아지고 네. 그랬는데 지금 뭐 국민 경서 뭐 안심번호 이건 국회의원 돼서도 강제할 수 있는 틀이 아닌 사실 거예요. 이제 경선을 여론조사로 하는 나라가 그 이제 후진국의 상징이 그렇죠.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그런 상황인데 그 내부에서도 제가 그걸 구분을 하자면 불과 우리 지난 지방선거 때 그 도지사 경선의 선거인단 추출을 일반 전화로 했습니다. 그때 가장 붙어 다니는 게 착신이었어요. 네, 다시 네. 말하자면 자기가 선거인단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게 표를 주기 위해서 외출을 할 때 일반 전화를 못 받기 때문에 일반 전화를 자기 돌려서. 핸드폰으로 돌려서 예. 이런 정도는 굉장히 애교 있는 착신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일반 여러 전화가 대를 개설해서. 여러 개 있는 것을 착신해서 들고 다녀서 결국은 일반 전화 응답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착신한 사람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렇게 1,500명의 선거인단을 뽑는데 3일이라는 날짜가 걸릴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했던 여론조사, 일반 전화 여론조사는 전부 다 허구란 얘기죠. 왜냐하면 나도 선거인단이 되고 싶어 해서 전화를 그렇게 열심히 받았건만 1,500명을 뽑는데 쉽지 않았거든요. 어쨌든 일반 전화 여론조사는 이번에 핸드폰 안심번호 여론조사 때문에 이제 저 먼 나라 얘가 됐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지만 그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자체도 나쁘지만 그 방법 자체도 매우 낙후되고 범죄형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같은 공범자가 됐어요. 착시를. 그런데 현재 이번에 여론조사는 일단 여론조사 방법으로 후보를 선출한다는 자체는 부정적이지만 비교적 그 역선택 외에는 나쁜 짓은 덜 했어요. 지난번에 일반 전화 여론조사에 비해서. 그래서 뭐 저도 우리 당에 지지하는 후보가 있기 때문에 이 핸드폰을 들고 좀 죄송한 이야기 좀 화장실까지도 들고 갔습니다. 그렇지만 간절히 원했지만 전화를 못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네네. 네. 이런 식인데 이번 경선의 특징은 그러다 보니까 인지도, 지지도 또 지역에서 얼마나 스킨십을 많이 했느냐. 그래서 이제 아까 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컷오프는 더민주에서 열심히 했지만 누군가 전략 공천을 하려니 이게 되지를 않는 거예요. 왜?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은 그동안에 더민주의 패권주에서 도저히 거기서 어떻게 못 해보는, 그러니까
상품 자체는 훌륭하나 이미 만들어진 패권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우량주라고 자청하고 만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뽑는 방법을 눈여겨보면요. 재밌는 거는 현역 의원들이 당을 이렇게 옮겼을 때 전정희 의원님 실제로 현역이었지만 네. 조배수 의원한테 떨어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양당의 특징이 현역 의원한테 불리하고 전직 의원한테 유리했어요. 그거는 왜 이러냐면 전직 의원이라는 것은 18대 조배수 의원하고 지금 장세환 의원이 경선에 네. 뽑혔잖아요. 네. 그거는 확실히 인지도가 이제 여론조사에 기여를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19대 의원들이 유독히 도민들 유권자들한테 이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9대 의원들이 불리했어요. 그런 반면에 익산을의 그 조배수 의원이 어떤 총선 후보의 본보기가 된다고 하면 좀 말이 좀 심한 편이긴 한데 그분의 성향은 어떤 성향이냐면 선거에 떨어진 다음 달부터 다음 선거를 준비하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떤 후보도 선거 떨어진 다음 달부터 선거운동하면 거의 다 됩니다. 본인이 태생에 가지고 있는 스펙이 너무나 많은 전과가 많다든가 뭐 도저히 이 사람은 그런 만 아니면 웬만한 사람은 썰어지고 그 다음날 지역 주민들 만나고 다니면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조배수 의원이죠. 그래서 현역 의원보다 유리한 전직 의원이 돼버린 거예요. 네. 그게 특징이고 어쨌든 예측했던 결과이긴 합니다. 저는 국민의당의 당원으로서도 당직자로서 봤을 때 이번 경선의 승리는 지역 유권자들하고 스킨십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 스킨십의 종류는 여러 가지, 심지어는 문자 발송부터 네. 지역의 행사 참여, 지역의 상가 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스킨십 하는 거나 인사하는 각도도 포함됩니까? 그것도 많이 중요하죠. 절한다든가 뭐 이런. 예. 그것도 당연히 포함이 됩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움직여요. 네, 모 후보 같은 경우에 아주 깍듯하게 인사를 잘한다고. 네, 그렇죠. 네. 물론 이제 당선이 돼서도 그렇게 잘하면 더 해야죠. 좋겠죠. 예. 네. 그런 면에서 정의당은 몇 도 각도로 인사하십니까? 인사는 정말 깍듯이하죠. 정의당요? 왜 그런 걸? 지금 이걸 뭐 재밌자고 하는 겁니까? 그렇죠. 웃기자고 하는 겁니까? 아니, 지금 넘어가자고 하는 겁니까? 아니 뭐 정의당 의도가 뭐예요? 정의당이 좀 뻣뻣하다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아, 저 그거 할 말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우월하기 네, 때문에 뻣뻣하다. 굉장히 생각보다 후보들이 거만해요. 그러니까 내가 꿀릴 게 없다. 그런 게 있어요. 저 그거 느껴요. 네. 자, 일단 조준호 후보 같은 경우에 저희가 연락을 취했습니다만은 네. 저희 방송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뻣뻣하시네요. 아니 근데 뻣뻣해요.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뻣뻣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네. 이 지역을 잘 우리하고 모르시는 인터뷰할 시간에 스킨십을 해야죠. 그건 선택 잘한 거라고 봐요. 예. 정의당의 본인의 입장은, 선택이니까요. 예.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뭐 그렇다고 정의당의 입장을 뭐 들어보고자 하는 얘기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그 공천 과정에서의 국민의당에 관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주셨고 그 두 당에서 보는 더불어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뭐 잘 될 것 같은가요? 더불어민주당. 훅 들어가니까 좀 당황하셨나? 뭐 말씀하세요, 오 위원장님 먼저. 아 그러면 첫 번째 과반 넘을 것 같은가요? 여기 전북이요? 네, 전북에서. 더불어민주당. 좀 힘들 거 아니면은 이번에는? 반반. 잘해요. 반반 지금 그냥 드러나는 걸로 반반인데 아까 이게 이렇게 상당히 말씀하시는데 낮아지거든요. 예전에 무조건 100%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변수가 이제 최대 변수가 어찌됐든 국민의당이 최대 변수 역할을 지금 하는 거고. 저야 뭐 그 잘 때도 열석, 잠꼬 때도 열석, 일어나서도 열석. 상당히 제가 무장된 당원이에요. 네. 철저하신데. 아, 굉장히 철저하죠. 쉬는 동안에 그 정신무장하셨습니까? 아니 어디 하나를 내줄 데가 없어요. 열 손가락 깨물어서 인물로 안 아픈 봐서. 손가락이 없어요. 네. 다 우량주다. 네, 그럼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 이 얘기는 곧 또 강한 자신감이기도 합니다. 희망이나 기대도 있지만 또 이제 이러다가요. 예. 이제 그 좀 그 오후쯤 서너 시쯤 되면 약간 이성이 떨어질 때는 과연 어느 지역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당의 후보보다 상대 당의 후보가 좀 훌륭한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좀 흔들려요. 과연 그 후보가 그 떨어져야 하나 우리 때문에. 후보가 그런 생각도 들고 그게 어쩌면 그 솔직함이 있는데 그 몽롱한 시간만 지나가면 다시 열석. 네. 절대 양보할 수 없음. 근데 제일 위태로운 곳 중에 하나가 을 아니에요? 전주을. 그렇죠. 예. 그런데 뭐 이것도 그렇게 저는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않는 게요. 선거는 그렇습니다. 한 표만 앞서도 앞서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그 정운천 후보가
그 여론이 30%를 넘었네 이렇게 소문이 쫙 난 이유는 그 지역 이제 현역에 대한 어떤 신뢰도 이런 것이 많이 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마음에 갈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극히 이제 사적인 이야기지만 그거에 대한 어떤 저기로 제가 출마 권유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출마해라 해서 내가 안 합니다 그랬더니 막 어떤 선배님은 시옷비옷도 붙이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뻐서가 아니라 이 동네 이제 그 우리 동네 현역을 좀 바꾸고 싶은 욕심에 그래도 이제 그러더니 그런 분들이 제가 아는 분도 손가락 5손가락이 넘게 그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은춘 후보를 네. 같이 한솥밥을 먹던 사람들이 싫어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웬만큼 올라갔는데 예.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결정됐고 국민의당 후보도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은춘 후보의 확장성은 여기까지다. 그러면 나머지 두 후보가 적어도 한 표만 앞서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새누리당이 지금 좀 위험한 게 죄송스럽긴 하지만 이제 야당이 분열되면서 네. 수도권에서 새누리당 의석수가 높아지면 네. 180석의 개헌 저지선을 우리가 못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위기감도 있죠. 그러니까 이제 들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보이지 않게 야당의 하나로 결정이 되지 작용을 않을까. 할 거다. 예. 저는 그렇게 지금도 믿고 있고 후보들이 또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 전라북도 역사 최초로 야권 단일화를 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내심 걱정되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네. 네. 여기에서는 야권이 여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권 단일화인가요? 네. 그래서 여권 단일화. 여권 단일화 그런가? 그렇죠. 여기에서는 여권 단일화라고 보셔야죠. 네. 네. 그게 이번 선거에 가장 그 흥미로운 곳이 됐다. 근데 지금은 뭐 얘기가 되는 데가 없죠. 단일화에 대한 얘기가. 아니, 지금 물건도 이거는 갔어요. 네. 이건 단일화는 없어요. 없어요. 그건 개인적인 그렇잖아요. 단일화는 극히 없어요. 개인적인 일로 이제 적어도 전략들을 호남에서는 없죠. 받아본 예. 없는 그게 거예요.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은 뭐 수도권 지역은 뭐 개별적으로 알아서 이런 거 알아서 하라고 알아서. 하는 건데요. 뭐 이쪽 지역은 뭐 단일화 그리고 그 어떻게 보면 도민의 삶을 위해서 뭐 정책 연대 그러니까 너무 소수 정당으로 봐서는 패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여당이다 보니까 오늘 뉴스 나왔잖아요. 네. 심상정 의원 지역구하고 정진우 의원 지역구에다가 그 그냥 전략 예. 공천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모욕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끊임없이 그 뭐 저희 정당이 주장하는 것은 정당이 주장하는 것은 새누리당의 과반을 좀 저지하고 대선을 준비하자 그런 의도에서 계속 연대를 주장하거든요. 뭐 통합해야 말씀해 주신 김에 그 얘기를 좀 잠깐 네. 하고 가죠. 네. 뭐 각 당마다 이제 개인별로 놓고 보면 당연히 이제 그 구체적으로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 당의 차이라든가 각 인물들에 대해서 차이는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이번 총선이 갖는 의미라고 하는 부분은 좀 전에 얘기해 주신 맥락하고 좀 비슷할 것 같은데요. 네. 그 얘기만 조금 한번 정리하고 이어갈게요. 그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좀 해주시죠. 이번 총선이 갖는 의미. 이제 다 느끼시겠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 그러니까 전북 도민의 정서상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때부터 그랬지만 전북을 정말 차별을 한다. 그런 것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19대 국회의원들이 왜 도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냐. 그 장차관 없어진 지가 그렇죠.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이를테면은 전북 홀대에 대한 그런 도민들이 굉장히 싸늘한 민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좀 국회의원들이 좀 우리의 심정을 대변해라. 근데 그걸 전혀 못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뭐 전북 도민에도 그렇게 했는데 좀 정권을 좀 바꾸자. 야당의 제일 책무는 뭐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뭐 정의당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주어진 게 아니라 야당의 책무는 그 박근혜 정부가 잘못하는 이 정권을 바꾸라는 게 제일 책무거든요. 근데 국민들이 뭐 이쪽 전북에서는 뭐 더민주와 뭐 국민의당을 지지해야 되지만 그 많은 국민들이 지금 야당에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지점이 이 정권 견제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총선은 아까처럼 뭐 다른 지역에 뭐 일부러 전략 공천한다든지 그게 아니고 어쨌든 뭐 후보 단일화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정권을 좀 바꾸려면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되냐 그것이 큰 그림인 거지. 근데 지금은 다 갈라져가지고 자기만 살겠다는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좀 문제인 것 같고 뭐 정의당은 이제 소수 정당으로 뭐 비례대표 의원이고 뭐 지역구 의원 지금 한석에 뭐
비례대표 의원이 4명이 5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 소수라도 좀 요구하고 좀 정부의 정책에 굉장히 문제 제기를 하고 뭐 대기업 위주의 정책이라든지 국회에 그런 계속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전북에 와서 보면 수도권에는 저희 지지율이 뭐 7% 8% 뭐 내려갈 때는 5% 정도인데 네, 10, 네. 근데 이제 하면서 지지율이 좀 빠진 지점이 있는 건데 수도권 지역에서는 5% 3% 그거라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얘기가 되지만 정말 서글픈 게 이 전북에 오면 아예 뭐 이게 좀 대화 좀 하자 그러면은 정말 이게 아니 그러니까 걱정되는 게 이 정의당에서조차도 전라북도는 존재나 정책에서 소위 이러지 않을까 실제로 좀 그런 면도 있는 것도 같고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15년을 이 지역 정치를 해왔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30년, 40년 이렇게 지역 정치를 해보고 근데 그런 게 언론에서도 배제하고 존재감이 없는 것도 있는데 다른 분들은 그렇게 존재감이 없게 느껴지만 15년 동안 이런 지역 정치를 해와 과정에서 그나마 그래도 언론에서도 어쨌든 그래도 너네들 살아있냐? 응원해주는 분들이 늘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전에는 그걸 배제, 느끼는데요? 배제. 그러니까는 느껴요. 예전에는 막 열심히 하고 있어도 너가 뭔데 그러고 그냥 의도적으로 자른 건데 지금은 노출이 되지 않아도 언론에서는 정의당이 정책하고 있어. 그래 끊임없이 뭐 15년 동안 열심히 하고 있고 지역 저변을 넓히고 있어 하면서 챙겨주는 분들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나름대로 그 노유진 정치카페 이런 데서도 전라북도 후보들 이름이라도 한번 불러달라고 하세요. 4월 1일 날 네. 정책협회 익산에 옵니다. 네. 네. 그런 것 좀 해야지. 심지어 여기 전주 을이 지금 새누리한테 갈 수도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던데. 네. 그런. 자, 이번 총선에 대한 의미 얘기를 쭉 해주셨는데 우리 정 대변인께서도 뭐 큰 맥락에서는 비슷하겠지만 네. 좀 덧붙이실 얘기가 있으실 것 같아요. 글쎄 뭐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야권의 제1야당이 분열이 되면서 이제 새누리당 의석수가 현재보다 더 늘어날까 하는 걱정은 끊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거 전문가나 과거에 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촌준히 다 예를 들어서 표현하시기를 그래도 유권자들 국민들은 당의 지도부보다 똑똑하다. 그래서 절대 108석 이상은 주지 않는다. 그래서 최고로 봤을 때 173석까지는 이런 말을 야당 입장에서 하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지만 어쨌든 그런 전국적인 상황은 그런 상황이고요. 전라북도 상황은 솔직히 표현해서 우리 국민의당이 경선에 더 신중했던 고민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경쟁력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이 야권으로서 분열을 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또 당내에 있는 사람이 보는 시각도 다르고 밖에서 보는 사람 시각은 다르지만 저의 개인적인 시각은 그거였습니다. 언제부턴가 그 제1야당이 영남 패권주의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계속 전라북도가 원래는 그러지 않았는데 어느 쯤엔가 야당의 변방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재밌는 거는 지금 현재 국회 19대 전라북도 의원들을 보면 정말 입을 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나간 이야기지만 전에 18대 의원 할 때 그 장세환 의원님 굉장히 확실하게 의정활동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19대가 되면서 그분에게 하신 말씀이 마지막 야당 의원이셨어요. 되게 농담으로 그렇게 말씀할 정도로 말을 드릴 정도로. 근데 19대 의원들이 그런 모습을 또 제가 적나라한 과정을 본 게 서울에 가서 중앙위원을 하는데 그 회의 내용이 뭐였냐면 문재인 대표, 이게 제가 다 탈당 이전에 지금 더민주의 상황, 네. 대다수의 전라북도 의원이었던 더민주의 상황인데 문재인 대표 이제 그걸 인준을 하는 것을 중앙위원회에서는 장면에 제가 있었어요. 근데 네. 저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손으로 들라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땐가 박수 쳐가지고 그 만장일치로 통과하는 걸 제가 봤는데요. 제가 본 제 주변에 있는 모모한 여성들 전부 다 그걸 반대하려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손도 들지 못하고 기회도 없고 말도 못하고 박수 소리에 묻혀서 있었어요. 저도 그 자리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마치 그거에 찬성하는 사람이 돼버렸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력하게 말하는 의원이 지금 새누리당으로 간 조경태 의원, 그다음에 국민의당으로 간 김동철 의원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전라북도 국회의원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는 전라북도 출신의 전직 의원은 거기서 문재인 대표의 그런 상황을 지지하는 충성 발언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도민들은 당 내부의 상황은 다 모르지만 뭐를 알고 있냐면 도대체 19대 국회의원 무엇을 했느냐. 네. 그래서 이번에 컷오프 했던 거, 그 다음에 현역이 지역에서 경선을 했을 때 뭐 역선택 이런 부차적인 이유도 있지만 어쨌든 떨어졌던 거, 이런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되지 않았나. 그래서 이번에 전라북도로 초점을 놓고 보면요, 정말 너네들끼리도 한번 싸워봐가지고 그 중에 괜찮은 사람이 뽑혀라. 이런 도민을 골라먹는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새누리가 180석을 넘어버리면 네. 사실 국민의당은 힘이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캐스팅 그러니까 보트 자체가 전- 사라지니까. 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은 사실은 국민의당이 그리는 가장 좋은 해피 케이스죠. 그걸 말씀하신 것 같고, 넘을 가능성도 있고요. 혹시 안 된다 하더라도 국민의당의 결과에 따라서 캐스팅 보트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떻든 우리 전북에서는 확실하게 국민의당이 다수당이 될 것 같은 게 거의 명확한 그렇게 것 보이죠. 같아요. 네, 그렇게 네. 그럴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더민주당 이쪽 없다고 막 이렇게 막 호남 뭐라도 쪽에서만. 돼요? 아니 그게 걱정이 되는. 일부러 안 물은 거 아니에요 지금 더민주당? 이 또한 다수당의 횡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 걱정이 좀 되는 게 이제 국민의당이라는 게 사실 죄송합니다만 네. 어떤 당의 정강 정책을 보고 뭉쳐가지고 한 거라기보다는 네. 좀 뛰쳐다오. 난 이쪽은 더 이상 못하겠다. 못 해먹겠다 네. 이런 게 많아서 되고 나서 또 이합집산 4부 5년 이럴까봐 걱정도 좀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전북에 대한 정책이나 네. 전북을 정말 생각해서 한 것은 좀 부족해 보이지 않나. 그렇다고 뭐 민주가 더 많다는 뜻은 아니지만 네, 저희가 네. 그 지난 과정 속에서 쭉 다 만나보진 네. 않았지만 후보들 만나보면서 이제 받은 느낌이 맞아요. 바로 좀 전에 한 이 얘기예요.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전북, 그러니까 국민의당이 가지고 있는 전북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좀 그런 대표적인 부분에는 거, 왜냐하면 이미 이제 야당 중에서 다수당이 되게 생겼으니 네네네. 전라북도를 당신네들한테 아니 맡기기에 전북 국민의당이 그런데 책임져야죠 이제 이제는. 네, 근데 저는 이제 믿을 수 있는 것은 후보군들이거든요. 후보군들이 몇몇이 이제 그게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당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뭐 굳이 이제 이름을 처음부터 드리자면 이제 전주 갑부터 하면 김광수 의원 같은 경우는 지방원 시의원 2번에 뭐 도의원 2번에 도의회의장을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 현안에 대해서는 뭐 누구보다도 네, 모사연을까지 네, 네. 뚫어보는 분이고 상당히 이분이 굉장히 그 조용한 진취적인 정중동을 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후보 못지않게 전라북도의 현안에 이제 밝을 거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안 하고요. 또 뭐 을 같은 경우 뭐 장세현 후보 같은 경우야 이제 야성 플러스 또 언론인으로서의 그 전북 목소리 챙기는 일을 할 것 같고요. 이제 또 병의 이제 정동영 후보 같은 경우는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너무 중앙 정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언제 우리를 구다봤냐 이거에 대한 뼈저린 반성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계속 지역하고 스킨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을 하건데 지금은 막 이렇게 당이 만들어지고 경선하고 또 우리 동네 경선만 보는 게 아니라 옆 동네 경선도 구다봐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드러나 보이는 것은 없지만 말 그대로 종합 선물 세트처럼 초콜릿도 있고 비스켓도 있고 사탕도 있고 껌도 아이고 있는 말이 너무 정산 주신데요. 괜히 대변인 하시겠습니까? 그런 당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되도록 네. 노력을 옆에서 제가 도와드려야죠. 그러니까요. 저는 그거 개인 의원 훌륭한 의원들이 없어가지고 전북 발전 안 되고 그러니까 저도 그 어떤 생각이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분들이 신인도 아니에요. 국민의당이 예전에 다 했었어. 어떤 힘을 가지고 어쨌든 예산을 따오든 어쨌든 뭐 특교세 막 5억 막 저는 네. 국회의원들이 그런 거 보고 그런 거 가슴 플랜카드 땀을 그러면서. 쳐요. 맞아요. 근데 아까 우리 대변님 말씀하시는 건 조금 제가 괜찮아요. 말씀하세요. 멱살만 잡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뭐 여태껏 시의원 도의원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전력 가지고 국회의원 활동을 해가지고 진짜 그런 정치만 할까봐 제가 너무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를 향해 가지고 예산을 따오려면 큰 틀에서 대기업에다가 어떻게 정책을 펼쳐가지고 전북에다 이렇게 해오겠다 이렇게 큰 네. 그림을 그려가지고 전북을 좀 이렇게 발전시키겠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네. 안 보이는 거고 이런 정책의 면에서도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나오다 보니까 이걸 모을 시간이 촉박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정책들도 전북의 정책을 보니까
준비가 안 됐다는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니까 개인 의원들만 맡겨가지고 근데 제대로 그런 좋은 역할을 할 해놨어요. 거냐. 네. 그러면 지역은 국민의당을 찍고 네. 정당은 정의당을 찍으면 되겠네 전북에서. 좋아요. 아니 거미 줬다고 이러시고 저는 원래 그랬어요. 아니 그 제가 또 그 아까 종합 선물 세트라고 표현한 것은 네. 그것입니다. 이제 역할이 좀 서로 면면이 나눌 수 있는 관계들이에요. 이분들의 역할이. 그러니까 저는 또 그 안에서 보니까 알잖아요. 말하자면 누군가가 물어오면 누군가가 열심히 찍새와 딱새가 있듯이 그 역할이 분담이 가능한 멤버들입니다. 아주 그러니까. 야, 정확하셔. 네. 아니 왜 이번에 출마 안 하셨어요? 저요? 네. 제가 이렇게 저 두루두루 아우르려면 제가 한 동네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근데 참 재밌어요. 왜냐면 지역마다 이제 후보 경선할 때 보면 정말 제가 몸무게가 최근에 1kg가 빠졌어요. 이게 뭐 제 전체 몸무게 중에 1kg는 아주 소소한데 왜냐면 그 떨어진 후보들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러면 뭐 순서대로 지금 쭉 있었지만 느낌은 있어요. 저분이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건 있지만 그때는 그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 돼야 본선 경쟁력이 있다라고 막 앞을 쫓아서 갔는데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떨어진 사람들이 그렇게 막 그 짧은 기간이지만 준비하면서 그 땀 흘렸던 거 그 사람들이 국민의당을 어떻게 보고 갈까 그런 막 염려도 되고 그러면서 좀 뒤숭숭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몸도 빠졌는데 덕분에 이뻐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그 순기능들이 많으시네요. 네, 그렇죠. 네. 국민의당 가고 좋은 일이 많네요. 일단은 저가 그 고여 있는 전라북도에 그 여러분들이 보지 못하고 저만 보는 특수층의 패권주의 있습니다. 그거를 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지금 줄로 울타리를 만들어 놨는데 그 울타리를 가위로 이렇게 몇 개쯤 잘라가지고 그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흩어진 기분이죠. 네. 그래서 이제 왜 너무 고여 있으면 해쳐 모여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꼴 보기 싫은 걸 덜 보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들만 이들이 만약에 또 한 번 배찐지 빼찐지를 달아주면 과거에 했었던 그런 전행을 또 할 것 같은 걱정이 좀 돼요. 걱정은 저도 네, 돼요. 네, 네, 네. 그럴 때는 가차 없이 자체 비판을 하겠습니다. 자, 그나마- 여기서 네. 돌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많은 분들을 만나실 텐데 네, 좀 가장 쓴소리들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네, 네. 특히 뭐 국민의당 좀 많이 들을 것 같아요. 네. 국민의당 쓴소리 많이 듣죠. 네, 옛날 사람 또 나오냐 막 이러고 이렇게. 예, 아니 그 뭐 제가 이제 돌려막기냐 이러면서. 제가 이제 그 도당의 당직자들이 너무 애써서 주말에 한나절을 제가 당직을 쳤어요. 좀 늦게 출근을 하라고. 이제 유권자들, 당원들이 전화가 오는데요. 이게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돈 많은 사람들이 갑질하는 게 아니구나. 죄송하지만 그 맞아요. 당원들의 갑질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 당직자, 상근 당직자들 젊은 친구들한테 너무 애쓴다고. 왜냐면 전화 목소리부터도 여보세요. 국민의당 전북 도당이죠. 저는 당원인데요. 예, 그러세요.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보면 그러니까 사소한 질문인데 일단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그 관계 사실 아세요? 그 유권자들도 요때 아니면 그럼요. 지금까지 경험상 맞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슨 쓴소리를 많이 듣지 않냐 이제 그 소리를 많이 하시는데요. 쓴소리는 어느 당, 어느 지역, 어느 상황에서 다 듣는데 중요한 그 쓴소리를 받아들이는 그 스폰지 같은 흡수력. 그래서 저는 한나절 동안 전화 받으면서 그 민원인들의 상황을 다 이렇게 일일이 적었어요. 그리고 발신 번호까지 이렇게 다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제가 이제 상근 당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한 부분은 그걸 물어봐서 다시 전화를 해드렸는데 과연 매일 그 일을 하는 당직자들이 어느 누군들 인간인지라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욕을 진짜 대단히 많이 먹고 있구나 그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가급적 욕을 안 먹을 수는 없지만 적게 먹도록 원칙을 좀 지키면서 가야죠. 그리고 이제 어쨌든 항상 제가 부르짖는 게 당의 주인은 당원이니까 주말에 전화를 무섭게 해도 잘 받아야죠. 네. 그래도 전라북도는 멱살잡이는 안 했잖아요. 이번에 광주는 아주 도끼였나요? 도끼를 네. 옆에 놓고 우리가 배심원 저기가 없었잖아요. 네. 수기 배심원. 네. 그거 해가지고 광주 뭐 광양 그쪽에서는 어떤 네. 한오버로 그냥 됐는데도 나가서 뭐 무소속으로 감독으로 그래요. 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어찌됐든 하여간 네. 지금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됐었지만 이 공천 과정에서의 굉장히 그 많은 변화들이 있었고 이제는 이제 후보들이 정해졌기 때문에 예. 얼마 남지를 않았어요. 아마 지금 이 각 후보들은
1분 1초가 지금 아까울 시간일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예. 정의당도 쓴소리 좀 들으십니까? 쓴소리보다는 네. 왜 이렇게 존재감이 없냐. 아 그게 쓴소리네요. 네, 정말이에요. 격려도 많이 받으시죠. 격려도 많이 받죠. 네. 뭐 어쨌든 정치를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거 이게 들어가기 전에는 정책 선거 해야 된다. 뭐 이번에는 꼭 그렇게 해야 맞아요. 된다는데 그거 참. 그 딱 교과서 닥치면 네. 정책은 다 실종되고 그리고 정책 준비해서 내면은 이렇게 취급도 안 해주고 거의 맞아요. 인물 대 인물 경쟁으로 가기 때문에 누가 참 그러던데? 가슴이 아프죠. 그러니까 정의당이 이기려면 정청래랑 또 저희 김광진을 영입해라. 그러면 이긴다. 생각보다 정청래원이 아가서 안 옵니다. 안 갑니다. 정의당. 그렇다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선거 때 오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그 선거 조금 이렇게 다가오기 좀 멀을 때는 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정책 얘기도 하고 그렇죠. 네. 뭐 이러거든요. 근데 딱 그 임박하면은 다 사람들이 정책이고 무엇이가 다 그런데 다 그러니까 없어지는 것 막 같아요. 누구든 데려와라 데려와라 근데 이제 이렇게 아까 제가 잠깐 드린 말씀인데 그 모 후보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그 정작 이 닥치니까요. 인사하는 각도 보고 저 사람 찍어야 되겠네. 네 맞아요 그 얘기했어요. 그래서 아까 그 인사하는 각도 얘기를 잠깐. 그러죠.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 이런 진심입니다.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까 차가 제가 지나갈 때 어떤 후보는 꼭 그 운전하시는 분 눈을 이렇게 보고 어떤 후보는 그냥 차에다만 인사를 하더라. 저 차에다 하는 후보 뭐 마음에 안 들고 눈 보고 인사하는 그러니까요. 후보 뭐 이렇게 어차피 볼 수 있는 그 시간과 그게 짧으니까 그냥 아주 0.01초 지나가는 그 눈빛으로 판단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진짜 악수를 한 만큼 효과가 있겠죠. 평소 때도 악수하는 습관 때문에 많이 트집 저는 잡히는 또 정치인이 그런 면에서도 있어요. 봤거든요. 그러니까는 저희 교회에 그러니까 전직 그 후보가 오고 현 후보가 왔는데 19대에 뭐 잘못해서도 그런 지점도 네네. 있겠지만 정치에 대해서 너무 유권자들이 혐오감이나 뭐 이런 게 네, 이런 게 심해요. 너무 심해져 가지고 우리 교회 한 10번 정도 임기 때 오셨어요. 네. 그 현역 후보가. 네. 근데 그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와서 인사를 하고 근데 정치 무관심하니까 왔는지 안 왔는지 뭐 이런 건데 뭐 옛날에 유명한 정치인이 오니까 그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정치를 어떻게 했느냐에 정치의 무관심이 또 그렇게 좀 작용을 한다. 아까 그 지역 그 스킨십이라는 게 예. 사실 이렇게 어려운 거였네요. 그럼요. 그럼요. 아주 세밀하게 어렵죠. 그러니까는 여러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정치의 무관심 뭐 그 후보가 열심히 안 한 건 아닌데 그렇게 그 국민들이 그렇게 정치에 무관심하고 그러니까 이 선거 기간에만 또 사람들이 그래요. 정치에 무관심하다가 선거 기간 때는 맞아요. 갑질도 하고. 아무것도 그러니까는 내가 정치에 대해서 이게 알려고도 않고 알아볼 생각도 않고 그런 거 없다가 딱 선거만 되면 내가 좀 이렇게 좀 정치에 관심 있는 사람이었지 하고 정보를 보려니 어딜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저 사람 알아 누구 알아 이렇게 해서 투표를 하니까 그걸 단적으로 증명이 되는 데가 택시예요. 맞죠. 네, 선거 시즌이 되면 택시를 타면 기사분들이 되게 정치 평론가야. 그 누구 찍어요, 그거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정치에 대한 선거에 대한 얘기가 아주 그냥 그 짧은 기간 안에 그냥. 근데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책이라든가 이런 얘기는 거의 들어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딱 몇 마디로 그러니까 딱 8자라 몇 자로 뭐 누구는 어떻다더라 누구는 어떻다더라 이래서 찍어라 이걸로 딱 그렇죠. 지금 되는 거죠. 우리 국민의당에서도 이미 뭐 공약이니 정책이니 다 만들어진 상태인데 네. 밖으로 공개를 안 하는 게 뭐냐면 같은 내용인데 유권자가 알아듣기 쉬운 워딩을 하는데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들으면 다 족족이 꼭 필요한 제가 전라북도 네. 의원을 할 때 맞아 이렇게 이거 정말 필요한 거였어. 그랬는데 제가 지적하기를 봤을 때 지적이라기보다는 제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걸 유권자들이 알아들어요? 아무리 좋은 네. 거라도 구술이 좋아도 뭐 꿰어야 맞아요. 뽑아야듯이 그런 부분을 지금 고민하고 있고 아까 오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정치에 무관심이 빚어낸 현상이 이번에 국민의당 어떻게 보면 공천하고도 관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그 전현직 의원 간의 대결도 지나고 보니까 현직 의원보다 전직 의원이 더 컸던 거예요. 지나고 네, 보니까 네, 네. 지나고 경험을 보니까 해보니. 그리고 이제 너무 관심이 없다 보니까 그 사람의 의정활동의 평가 이런 거 잘 몰라요. 다만 지방의원 같은 경우는
다음 선거에 성공하고 싶으면 솔직히 문자 발송만 많이 하면 됩니다. 네, 네. 처음엔 욕을 해요. 아우 이 문자 지겨워. 저 아무개 의원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두 번씩 문자. 그래도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뽑힙니다. 일 잘하는 거, 그 다음에 청렴한 거, 투명한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지방은 그렇다 치고 국회의원도 어느 순간인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정당에서는 뭘 하냐? 그런 방법이 아닌 좀 더 유권자들로 하여금 좋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너네가 우리한테 줘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마저도 유권자들이 관심이 없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친구들하고 이제는 관계 정리가 다 돼 있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의 그런 단어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민감했었어요. 정치에 자기는 관심 없고 마치 정치에 관심 없는 게 굉장히 수준 높은 삶을 사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고 자기 자신의 레벨업이 되는 것처럼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그래 내가 이제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너도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고 네 아들 공부 잘해서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는 서울대학교를 갖다 치자. 그러면 정말로 살다 보니 이제 정말 중요한 진로를 결정할 때 이게 극복할 수 없는 제도가 있다. 그럼 너 그걸 어떻게 해결할래? 그걸 해결하는 건 정치밖에 없어. 그러면 훌륭한 정치를 위에다 갖다 놓고 해야지 그런 게 해결되는 거 아니냐. 제가 왜 그 설득을 했냐면 대한민국의 엄마들은요 자식 문제로 엮어야 가장 빨리 엮어집니다. 아무리 다른 말을 맞아요. 말해도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정치에 무관심한 또 상황이 엄마들 100명을 모아놓고 손들어 보라고 해서 당신의 자녀가 아들이든 딸이든 이후에 정치를 하겠다면 찬성하겠냐고.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너무 이기적으로 자녀들도 키우고 정치인의 소양 같은 거는 중요하지 않고 이후에 또 무슨 일을 전문직을 하다가 정치인이 될까봐 걱정하고 그러면서 정치인에 건 기대는 큽니다. 네.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말하자면 여론조사로 해서 한 번이라도 더 들은 사람이 공천이 되는 상황으로 이어졌고 이후에도 지금 특별하게 정말 연구하고 고민하지 않는 한 이 상황이 유지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그 얘기는 거기까지만. 네. 이거 여기서 해결 못 하니까요. 그렇죠. 여쭤보고 싶은 타당 후보지만 오은미 후보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거기에는 국민의당은 이용호 후보가 나와 있거든요. 뭐 오은미 후보가 되기는 힘들겠지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인가요? 박희승 후보하고 이용호 후보 사이에서? 제가 얘기할까요? 네. 제가 공교롭게도 여기 있는 후보, 뭐 국민의당 후보하고도 뭐 당이니까 그리고 오은미 의원하고 구대의원을 같이 네.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출마하겠다고 저한테 이제 동료 의식으로 당은 다르지만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이거 좀 표현하기 묘한데 제가 속으로 오은 고생해서 어떻게 내가 도와줄 방법도 없잖아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현역 의원이 강동원 의원이 지금 이제 탈당을 해서 무소속인데요. 네. 당시에 당선이 될 때 오은미 의원의 협조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오은미 의원의 활약상을 보고 있었고 유권자 중에 한 분은 당의 이름을 이어주지 못해서 오은미당에서 됐대 뭐 이럴 정도로 오은미가 됐대가 아니라 오은미당에서 됐대 이럴 정도로 오은미가 앞장서서 선거운동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동원 무소속 후보의 표를 은근히 뺏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유난히 남원 임실 순창이 지금 후보가 제일 많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래서 현역 의원이 유리하지 않나 이런 무소속이지만 이런 예측들도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 이용우 후보는 떨어진 숫자가 좀 많습니다. 네. 뭐 시장 선거에도 떨어지고 네. 국회의원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지도가 높아서 저는 국민의당 후보로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A 주시에서 지켜봐야 할 선거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사실은 강동원 의원이 가장 강동원 현 의원이죠. 예. 강동원 의원이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렇게 보시고. 라고들 추측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네. 거기에 이제 오은미 의원이 끼어들면서 판이 좀 바뀌었죠. 근데 강동원 의원이 살아 돌아오면 민주당 상당히 입장 곤란해지겠는데요. 그렇죠. 네. 네. 그죠? 뭐 남의 당이니까 얘기 편하게 한번 해보게요. 예. 그럼 진짜 뭐 더 편하게 해줘도 되지 않나요? 네. 이렇게 아니 뭐 말씀을 저 입장에서 우리 당 후보가 아니면 차라리 강동원 후보가 돼서 도대체 그 야당의 좀 지도부들의 제정신 좀 차리게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탐난다는 후보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인가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건 예, 아니에요. 예, 그건 예,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제 어지간한 얘기들은 좀 다 나온 것 같은데 이 여러 선거구 중에서 여기는 좀 유심히 좀 봐달라. 유권자들이 들으실 테니까 네. 예, 얘기를 좀 해주신다면요. 특별히 오 위원장님 먼저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의당 입장에서 새 후보 중에 예. 저는 익산을의 권태웅 후보를 좀 이렇게 유심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익산을에 이제 그 권태웅 후보 같은 경우는 정의당 전 사무총장을 했었고요. 네. 이쪽에 그 정의당 당원 노동자 당원들이 한 1,000분 정도가 계세요. 네. 그리고 시의원이 2분 계시고 그래가지고 늦게 내려왔지만 이를테면 주민들 이렇게 접촉면이나 그런 게 좀 탁월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좀 반응들이 있고요. 그래서 좀 지역을 좀 일구고 이분은 또 특히 이렇게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정당을 그러니까 정의당 맨 처음에 만들 때 그렇게 역할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정당이 뭐 정치인을 만든다 해가지고 이게 정당하고 국회의원은 거의 한 몸인 분이에요. 그래서 전북 지역에서 이러한 분이 이렇게 좀 실력 있고 주민들을 만나는데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그렇게 좀 나타났고 있고 그래서 좀 이 후보를 좀 집중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사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검색을 해봤는데요. 뭐 걸음걸음이 화려하시네요. 네. 일단 일관성도 좀 보이시고요. 네. 예. 자, 저도 이제 올라 가다 보면 권태웅 후보하고 또 개인적으로 아는 관계입니다. 네. 그런데 그러시구나. 하필이면 이제 온 지역이 익산 네. 을이다 보니까 우리 조배수 후보님이 아까 그러게요. 제가 말한 대로 선거 떨어지면 그 다음 날부터 선거 운동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그리고 있습니다. 거기 그 뭐 익산 같은 경우에는 남성고가 네. 이렇게 인류 그렇죠. 학교잖아요. 네. 근데 우리 후보가 익산고예요. 네. 그래가지고 조금 또 그래가지고 또 이쪽 후보가 이렇게 익산고에서 후보를 별로 정치인들이 배출이 안 됐나 봐요. 네, 그렇죠. 그리고 깍두기 오빠부터 해가지고 네, 막 네, 거의 다 이렇게 좀 규합하고 있다는 그런 본인이 아니 잘한 거. 그래도 지금 이리고등학교가 굉장히 뛰고 있습니다. 전주 시장님이 그 학교 나오지 않았나요? 네. 그리고 거기 홍영표 의원 네. 이전에 그분도 그 학교를 하고 뭐 원고 그만큼의 수고 뭐 열망이 있다는, 그런 것도 네. 많이 여기겠죠. 작용을 일단 하더라고요. 익산도 좀 바꿔야죠 이제. 예, 네. 그럼요. 자, 국민의당에서 예. 뭐 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열 손가락 어디 안 아픈 손가락 예. 있으시겠습니까만은 네. 그 중에 하나를 또 집어서 여기는 좀 유심히 봐주십사 하는 데가 있다면요. 이제 어쨌든 전주 선거가 좀 중요합니다. 또 그렇죠. 정당의 기운을 주는 데는 그래서 뭐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전주 병은 네. 정동정 후보께서 지금은 좀 힘들지만 뭐 제가 안심하게 될 것 같고요. 네. 좀 그것도 참 말하기 힘듭니다. 사실은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가 저랑 도의원 같이 했고 또 학교 동기입니다. 같은 학교는 아니지만 아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동정 후보의 거는 기대가 또 도민들의 새로운 각도가 있기 때문에 예. 기대를 하는 거고요. 어쨌든 지금 갑하고 우리 상당히 이제 팽팽합니다. 어찌됐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그 14일에 법정 선거운동 기간에 전주식 갑을 병을 다 그 유세차를 몰고 휘둘고 다니지 않을까 그 득표력이 있는 저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광수 의장님 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방의원의 경험뿐만 아니라 굉장히 침착한 안목이 굉장히 있으신 분이에요. 제가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장세환 의원님은 아까 제가 말했던 대로 전 의원님은 18대 마지막 야당 의원이었다 이렇게 제가 말할 정도. 그래서 그 두 분이 국회를 정동영 후보와 셋이 나란히 가는 동반 입성을 한다면 하는 것이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해낼 거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후보를 거론하지 않는 건 솔직히 자신 있기 때문에 거론하지 않습니다. 역설적으로. 나 오만에서 찍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이 방송 들으시는 분은 예. 오히려 예. 정진수 대변인 나오시면 왜안 나오시냐고. 예, 오히려 막 표가 훅 갈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요. 자, 어찌됐든 사실은 지금 행간들을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지금 주신 말씀들 행간들을 좀 보면 고민의 흔적도 좀 보이고 여러 가지가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우리 유권자분들에게 당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책 얘기하고 선거 얘기하면 그러니까 존재감이 없다고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요. 15년 동안 이렇게 끊임없이 진보 정당이 활동을 해온 그 과정에서 이번 총선도 임하거든요. 그래서 소수 정당이라고 해가지고 존재감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삶에 힘들고 그럴 때 지금의 야당은 전북 지역에서 기득권 정당이다 그렇게 말하고 싶고요. 그래서 작지만 언제나 도민들의
많은 목소리를 대변하고 그러기 위해서 지역 정치를 해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작지만 큰 활동을 하는 정의당을 지지해 주시고 이후로도 도민들과 항상 찾아뵈면서 정의당의 활동의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켓이 노란색이죠. 예. 아 그리고 참고로 저는 비례대표 嗯 11번입니다. 정의당 꼭 지지해 주시기 얼마큼 바랍니다. 투표해야 의원님이 입성하는 거예요? 22에서 25도 나와 있죠. 여기 세 사람 다 찍어도 안 되겠네. 네. 자, 국민의당 정진숙 대변인. 여지껏 너무 잘난 척한 거 용서해 주시고요. 어쨌든 내부적으로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선도 중요하고 투표율도 중요하고 선거 운동도 겸손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에 도민들이 표를 많이 주셔서 당선이 많이 되면 그간에 있었던 중앙당에 가면 야당이지만 동네에서 여당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숙지가 돼 있습니다. 후보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더 주의하고 노력할 거고요. 또 유권자 도민이면서 유권자 여러분들의 그 좀 예쁜 채찍질 너무 지나친 막 손가락질이나 뭐 야유나 이런 거보다는 조목조목 좀 지적해 주셔서 그 당을 머리에 쓰고 간 의원들이 정말 유권자들을 무서워할 수 있는 그런 유권자들이 돼주시면 중간에서 지켜보는 저는 유권자도 되고 당원도 되잖아요. 그렇게 지켜보는 저로서는 굉장히 뿌듯할 것 같아요. 네. 자, 저도 유권자 여러분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아까 잠깐 나왔는데요. 저희가 이제 당을 고르고 후보를 고를 때 여러 가지 각자의 기준들이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정책이라든가 그 정당의 어떤 전체적인 그림, 색깔 이런 것들도 분명히 고려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인사하는 각도 중요하죠. 예. 중요하지만 그 너머의 것들도 조금씩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다 그만한 충분한 자질이 계신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두 당 모두 열심히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